처음 그날을 떠올리면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주방 창밖으로 김이 하얗게 올라오던 그 겨울 아침. 세상은 조용했고 거실에선 캐롤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딸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던 그 순간 장모님은 혼자 조용히 물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김칫국물이 얼어붙은 양은 대야에 손을 담근 채로요. 그날은 송년회였습니다. 딸은 대형 호텔 연회장을 예약해둔 상태였고 손님 리스트며 드레스 코드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며 설레어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이번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 말은 사실상 장모님이 손을 댈 자리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쑥을 다듬고 계셨죠. 서울살이 30년, 시골에서 올라온 지 10년도 넘었건만 말투 하나 안 바뀐 그분은 그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전 부칠까? 잡채 조금 할까? 딸은 말렸습니다. 엄마, 호텔에서 다 나와. 괜히 음식 싸우지 마세요. 촌스러워 보여요. 그 말에 장모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좋아했던 고사리 나물은 좀 묻혔다. 그 말 끝에 조용히 식탁 위에 반찬통을 하나 내려놓으셨죠. 한국의 어머니들은 종종 침묵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말보단 반찬, 눈물보단 된장국. 장모님도 그랬습니다. 겨울이면 뜨뜻미지근한 온돌방보다 김이 서리는 주방에 더 오래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실보다 된장국 끓이는 소리에 더 안정을 느끼셨고요.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고 사위인 저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물기 묻은 손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창문 좀 닫아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소리 높여 웃었죠.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바람이 아니라 무언가 더 차가운 감정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눌러 참은 무언가가 한기가 되어 방 안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날 장모님의 손등에는 작은 흉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설거지하다 베인 것이겠죠. 그 흉터를 보며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의 겨울 김장을 하고 남은 배추를 다듬던 어머니의 굳은 살 박힌 손, 장모님의 손도 그랬습니다. 늘 주고 또 주면서도 남은 건 물에 부른 피부와 묵은 된장의 냄새뿐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땀 흘린 사람만 밥상 앞에 조용히 앉는다. 장모님은 늘 조용히 앉는 쪽이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이야기 중심에서, 딸의 인생에서조차도요. 그리고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은 걸 준비한 사람은 가장 적게 불리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란 걸요. 딸의 이름은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장모님의 이름은 그 누구의 기억에도 스치지 않았습니다. 송년회 준비란 명목 아래 이 집의 시간은 분주했고 그 안에서 장모님은 늘 그렇듯 조용히 손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고춧가루 묻은 손처럼 분명하지만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송년회가 시작되기 전 호텔 연회장에는 따뜻한 조명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로 와인잔이 가지런히 놓였고 중앙 테이블에는 진홍빛 꽃다발이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딸은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향수를 살짝 뿌린 듯 그녀의 주변엔 어울리지 않는 상큼한 향이 맴돌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무언가를 지우고 싶어하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앉지 말고 그냥 저쪽에 계세요. 내가 이따 소개할게요. 딸의 말에 장모님은 작은 고개짓으로 답하셨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죠. 그 안엔 담담히 묻혀온 나물 반찬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만은 가져오셨던 겁니다. 아마 딸의 말이 바뀌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나물 가져왔어? 나 그거 좋아했잖아. 하지만 그런 말은 끝내 들리지 않았죠. 연회장이 북적일수록 장모님은 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한쪽 벽 옆, 음향 기기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낡은 겨울 코트를 벗지도 않으신 채요. 그 코트는 제가 몇 해 전 생신 선물로 사드렸던 것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되고 작아 보였습니다. 딸은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사내 커리어 이야기를 하거나 최근에 집 인테리어를 자랑하거나 요즘은 엄마들이 너무 고집스러워서 힘들어요. 그 말에 몇몇 여사님들이 동조하며 웃었고 장모님은 멀리서 그 소리를 들으며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비닐봉지 끈을 괜히 만지작거리며 움찔하던 그 순간을. 한국의 송년회 문화는 원래 가족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가족 행사처럼 치르는 집도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집일수록 가족 구성원이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행복한 그림을 보여주려 하죠. 그 그림 속에서 장모님은 도무지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모를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배경에도 어울리지 않고 소개하기엔 다소 낡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사람. 딸은 아마 그것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끄러웠겠죠. 장모님이 가져온 반찬 봉지는 결국 연회장 주방에 맡겨졌습니다. 엄마, 이거 냉장고에 놔두고 끝나고 집에 가서 먹자.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사라졌습니다. 장모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그러다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분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던 그때 저는 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가 끓고 있었지만 그것이 화인지 연민인지 혹은 둘 다였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침묵을 잊는데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연회장에서의 딸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앉아있는지조차 잊은 듯 여전히 웃고 건배하며 옆자리 손님의 와인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모님의 자리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빈 의자, 그 위에 놓인 코트 자락, 그리고 그 아래 살짝 구겨진 비닐봉투. 그 모든 것들이 묘하게도 지워지지 않는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그 일은 참으로 우연한 타이밍에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싸우지 않았고 누구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는데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장모님의 어깨를 눈에 띄게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냄새 나니까 엄마랑 같이 안 앉을래. 딸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웃었고 분위기는 흘러갔지만 장모님의 손이 멈춘 건 분명했죠. 검은 봉지에 덮어두었던 비닐 덮개를 그분은 조용히 더 깊이 눌러 덮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올라오는 무언가를 막고 싶다는 듯이요. 향수와 샴페인 향이 가득한 호텔 연회장에서 묵은 들기름과 된장 냄새는 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낙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모님에게는 그 냄새가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던 유일한 향기였습니다. 젖은 고사리와 무나물 묻힐 때 손에 남는 그 기름기, 그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그게 딸에게 불편한 향이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상하게 하기보다 조용히 부끄럽게 했을 겁니다. 한국엔 묵은 냄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음식의 냄새를 의미하지 않죠. 그 말엔 삶이 오래 눌린 자리에서 배어나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장모님은 딸의 집에서도 연회장에서도 언제나 묵은 냄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에겐 애틋함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겐 수치로 느껴지곤 하죠. 사위인 저는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지나간 후 장모님의 시선은 자신의 발끝을 향하고 있었고 딸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었다는 듯이,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듯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가장 멀리서 날아온 비수보다 아프게 꽂힙니다. 그리고 그런 비수는 침묵 속에서 오래 사귀다 보면 몸이 아니라 영혼을 상하게 하죠. 그 순간 저는 장모님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 부엌을 감싸는 구수한 냄새,
고사리 무칠 때 손끝에 남는 들기름 향, 겨울 방바닥을 닦을 때 올라오는 마른 걸레 냄새까지 그 모든 것이 결코 지저분하거나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겨웠습니다. 그 냄새가 있어서 저는 이 집을 집이라 느꼈던 거니까요. 하지만 정작 그 냄새를 품고 살아온 장모님은 딸의 한마디에 자신의 존재가 거부당한 듯 몸을 더 깊숙이 웅크리셨습니다. 그날 밤 연회가 끝나기도 전에 장모님은 조용히 옥상방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너무 늦지 말고 들어가세요. 그 말은 배웅조차 없다는 뜻이었고 장모님은 그걸 알아채고도 아무 말 없이 코트를 여미셨습니다. 그 손끝에서 비닐봉투는 미처 챙기지 못한 채 의자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인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회가 끝나갈 즈음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와인잔과 접시들,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연회장은 텅 빈 느낌을 풍겼죠. 딸은 여전히 높은 굽을 신고 손님들을 배웅하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장모님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떠난 자리는 의외로 금방 잊혔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비닐봉투는 웨이터에 의해 수북한 냅킨과 함께 버려졌습니다. 딸은 이를 눈치채지도 못했고 호텔의 잔향과 소셜 네트워크 속의 사진이 그녀의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서늘한 울분이었죠. 분노와 실망, 애정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 하지만 그 감정은 아직 아무 말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인 저는 늘 객관을 배우고 증거를 다루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의 감정은 어느 증거보다 더 미묘하고 어떤 증언보다 더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제게 물었습니다. 자기, 오늘 어땠어? 나 좀 괜찮았지?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엔 어딘가 허전함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오늘 무엇을 무너뜨렸는지 말하지 않았을 뿐 장모님은 먼저 가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오래 계셔도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그 말에 담긴 무심함은 그녀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더 깊은 상처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의 외로움을 가장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보다, 표정보다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 후 남긴 공기에서 더 선명히 드러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이 약간 흩날리기 시작했고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뿌옇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호텔 사진을 하나하나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엔 반짝이는 젤레일이 빛났고 그 반짝임은 어두운 차 안에서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작은 떨림이 있었던 건 그 겨울의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장모님이 느꼈을 외로움이 이제서야 제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정에선 사위가 장모에게 말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지곤 합니다. 말보단 행동으로.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동조차 없을 땐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것만으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더라도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요. 그 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곧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잔치가 완전히 끝난 건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웨이터들이 테이블볼을 걷어가고 꽃장식이 하나둘 치워지면서 화려했던 연회장은 서서히 일상의 풍경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딸은 하객 몇몇과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고 있었고
저는 짐을 챙기며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장모님을 마주쳤습니다. 분명 먼저 가셨던 줄 알았는데 그분은 손에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장모님은 조금 당황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셨죠. 가려다 비닐봉지 두고 간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버려졌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방을 받아들고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말했죠.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직도 안 가셨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오며 키릴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고 그 말 끝에 한순간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장모님은 얼어붙은 듯 웃으시다가 가만히 도시락 가방을 들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반찬만 가져가려 했지. 그 말은 가늘게 떨렸고 그 뒤엔 더 이상 덧붙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만 좀 해요, 엄마. 왜 자꾸 남들 앞에서 창피하게 이래요? 딸은 짜증을 섞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고 그 순간 장모님의 뺨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 손이 닿은 건 아닌데도 그 말은 정확히 따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잔인했습니다. 딸은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툭 장모님의 팔에 부딪히듯 건네며 말했죠. 이거 좀 들어줘요. 손 아파. 그 순간 장모님은 균형을 잃고 도시락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뚜껑이 덜 닫힌 반찬통에서 들기름에 버무린 시래기가 로비 바닥에 고요히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그 누구도 그 어떤 하객도 아닌 바로 제가, 사위인 제가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당황했는지 작은 비명을 질렀고 직원들이 다가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혼란 속에서 장모님은 묵묵히 반찬통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그 손을 대신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 한 장면에 이 집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걸요. 존중받지 못한 사랑, 받아들여지지 못한 희생, 그리고 너무 오래 참고만 있었던 한 어머니의 자리. 딸은 부끄러운 듯 휴대폰을 꺼내 들고는 엄마는 늘 이래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방어였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차 안에서 딸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아마 딸보다 제게 더 무거운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은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굽 높은 구두를 벗으며 피곤해 죽겠네 하고 혼잣말을 내뱉더니 침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문틈 사이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번졌습니다. 그 향은 장모님이 무심히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의 냄새와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향, 무언가를 덮어버리려는 향. 저는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그 침묵은 도리어 더 큰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옷을 갈아입고 나온 저는 현관에서 외투를 다시 걸쳤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장모님 아직 안 주무셨을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돌렸습니다. 말하자면 그건 알아서 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나는 장모님의 옥탑방으로 갔습니다. 몇 걸음 오르자 계단 모서리에 남은 문화물의 들기름 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말없이 올라간 길이라는 흔적이었습니다. 도어락 대신 쇠고리로 잠근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장모님은 조금 늦게 나오셨습니다. 잠옷도 갈아입지 않으신 채로 그날 연회장에 입었던 낡은 코트를 그대로 걸친 채였죠. 이 밤중에 무슨 일 있니?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종이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남은 음식 좀 담아왔어요.
장모님 반찬이랑 같이 드시라고. 그 말에 장모님은 멈칫하시더니 작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옥탑방 안은 작고 세월이 잔뜩 묻은 듯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묵은 김치 항아리 냄새, 수세미에 남은 세제 냄새, 그리고 오래된 담요에서 배어나오는 먼지 냄새까지. 하지만 그 냄새 속엔 이상하게도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삶의 흔적이라는 냄새였죠. 아까 그 일은 실수였어요. 딸 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장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냐, 걔 성격은 내가 잘 알아.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내가 어딜 가면 꼭 무언가 창피해했지.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을 쌓아온 슬픔이 겹겹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걔가 잘 살면 됐지. 잘 웃고 잘 먹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면 됐지 뭐.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장모님은 도시락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내 식탁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셨습니다. 덜어진 시래기를 다시 정리하며 버릴 게 없다고, 아직 먹을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분이 하나하나 반찬을 덜고 국을 데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움직임엔 소란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표정이 굳는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다는 듯 이런 마음을 다잡는 일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었던 사람처럼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참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자기 목소리보다 남의 입맛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익히죠. 장모님도 그랬습니다. 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수십 년을 된장과 고사리에 손을 담근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조용히 제 앞에 나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도 좋아했지, 이거.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사위였던 제 자신이 처음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장모님은 조용히 국을 데우고 계셨습니다. 전날 밤 남긴 나물에 밥을 비벼 작은 사기 그릇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죠. 그 순간을 저는 옥탑방 문 앞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날처럼 움직였고 마치 전날의 일들은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한 그릇의 밥에 오늘을 다 담아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 시각 딸은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무언가를 삭제하고 편집하고 정리하느라 바빴던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오전 9시 딸의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에서 깬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잠시 후 딸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카드가 안 돼? 아니, 내 계좌는 왜 동결됐어요? 누가 이렇게. 저는 거실에서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도 단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급히 달려와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했지. 왜 내 돈을 막아? 왜 그런 짓을 해? 나 검사 안 해야. 사람들 알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그러니까 너도 알아야지. 검사 아내가 사람 하나를 그렇게 무시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말에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녀가 정말로 처음 두려움을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잃은 두려움이 아니라 관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더 깊은 종류의 두려움이었죠. 딸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옷을 챙겨들고 다시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은 마당 끝에서 작은 빨랫줄에 손수건을 널고 계셨습니다. 그 손수건엔 들기름이 조금 묻어 있었고
햇빛이 그것을 천천히 말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장모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딸의 계좌는 하루 동안만 동결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명품 카드도 단 24시간만 정지시켰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절차였고 가족 사이에선 조금 지나친 선택이었겠지만 그건 말로는 절대 닿지 않는 관계의 틈을 잠시라도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루가 딸에게는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를 위기를 마주해야 비로소 가진 것의 무게를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무게의 중심엔 늘 조용히 물을 다듬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딸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며칠 뒤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딸은 여전히 깔끔한 정장을 입고 출근했고 연회장에서 찍힌 사진은 SNS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던 듯 딸을 칭찬했고 그녀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웃음의 결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보다 조금 느렸고 눈끝에 작은 쉼표가 붙은 듯한 그런 웃음. 아마 그녀도 스스로의 말들이 누군가에겐 얼마나 깊은 흉터였는지를 처음으로 생각해 본 것이었겠지요. 장모님은 여전히 옥탑방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그저 조용히 국을 끓이고 나무를 묻히고 다 쓴 장판 끝을 가위로 잘라 바닥을 정리하곤 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옥탑방에 들렀을 때 장모님은 방바닥에 조용히 앉아 시래기 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고 알루미늄 창문은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죠. 장모님, 오늘도 시래기예요? 제가 묻자 그분은 살짝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게 또 맛있게 되더라고. 시간 오래 들이면 부드러워지고 그제야 국물이 잘 배어. 그 말이 어쩐지 사람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뭉개지지만 적당히 오래 견디면 오히려 맛이 깊어지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무게를, 이 집안의 모든 침묵을 그녀는 다 감싸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딸이 조심스레 장모님 방을 찾았습니다. 엄마, 그 짧은 부름은 너무 오래 멈춰있던 문을 노크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하셨습니다. 왔냐? 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작은 천을 꺼내 장모님의 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엔 여전히 시래기 향이 배어 있었고 그 향이 딸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 말은 작고 떨렸지만 이 집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정확히 닿게 만든 문장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소리 없는 용서였습니다. 그 후로도 장모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나무를 묻히고 새벽이면 창가에 앉아 작은 손수건을 정성껏 개고 계셨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딸이 그 손수건을 가끔 가져다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집의 진짜 중심이 누구였는지를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어떤 침묵은 사람의 마음속에 조용히 박혀 아주 오래, 아주 깊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상처는 어떤 외침보다 무겁고 어떤 용서보다 오래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시 국을 끓이고 다시 나무를 묻히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손을 밀어낸 기억이 있다면, 혹은 그 손에 상처를 남긴 채 외면했던 날이 있다면 부디
오늘만큼은 그 손을 다시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말 한마디는 짧지만 그 뒤에 쌓이는 마음은 평생을 흔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그 마음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